어떤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 주가는 10만 전자 한번 기대를 해본다. 오늘 주제는 바로 종목 분석 10단계 편입니다. 자, 다음 단계 뭔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가 배당률까지 봤고요. 네. 7번째 단계는 지분율이에요.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이라는 건 지분이라는 것은 주식의 보유 비율이에요. 그래서 네. 지분율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좋아요. 좋죠. 왜냐면 고배당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고 지분율이 낮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경영권 분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실 기업만 아니면 좋아요. 예를 들면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분율이 상당히 좀 낮아요. 종목 분석에 있군요. 네네. 여기 보면 분석에.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11.64%밖에 안 되는 거죠. 좀 낮네요. 네네. 그러니까 나머지 한 90%, 80% 이상이 네. 이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다른 외부의 투자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성을 보니까 약간 다 가족들인가 봐요. 그렇죠. 특수 관계인으로 이렇게 이제 보통 묶는 거죠. 예, 그래서 친인척들 이렇게 해서 묶는 거고요. 자사주도 어차피 내 편이에요. 예.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네. 뭐 예를 들면 최대 주주한테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사주까지 해서 보통 하는데 12%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적다 보니까 기업 실적이 괜찮으면 네. 좀 어떤 경영권의 분쟁에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은 이왕이면 기업 가치가 좋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기업 네. 가치가 나쁘면 좀 리스크가 크다. 왜냐? 최대 주주가 지분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 경영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 부실 기업일수록. 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졌냐? 그동안 유상증자를 너무 많이 했어. 나를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식을 너무 많이 팔아서 내 지분 가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주인이 자주 바뀔 수가 있는 네. 개연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경우고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도 있는데요. 양지사. 야, 처음 본 종목. 우리가 양지 다이어리라고 우리 다이어리 있잖아요. 네. 네, 그 기업인데요. 여기 보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75%예요. 75%. 여기에 자사주가 14%예요. 14%. 거래되는 주식이 10%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품절주예요. 품절주. 품절주. 한번 사고 싶은데 주식이 없어. 그래서 극과 극의 어떤 그 지분 구조를 한번 봤는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높을수록 사실 좋아요. 고배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책임 경영 측면에서 그래서 적정한 그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보통 한 40%대 이상이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최대 주주의 어떤 지분율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고요.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파는 행위는 별로예요. 별로죠. 네, 왜냐면 최대 주주라는 것은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파는 이유는 주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높다. 최대 주주나 자사주나 그쵸. 그다음에 회사의 임원이 파는 거는 별로. 대신 사는 거는 싸니까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년 초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대차에서 네네. 자사주 매입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 그다음에 이게 투자 목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주주와 자사주 임원의 매수는 좋은 거고 매도는 나쁘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7단계까지 하죠. 다음 8단계는 뭔가요? 8단계는 좀 어려워요.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네, 매출 채권 회전율과 재고 자산 회전율. 어렵죠? 네, 어렵네요. 네, 우리가 회전율이라고 하면 식당에서 우리가 회전율이라고 하면 회전 초밥? 그러니까 회전 초밥도 있지만 일단 회전율이라는 것은 점심시간에 손님이 얼마나 자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오느냐 네.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을수록 좋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 회전율은 높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외상값이에요. 이렇게 매출을 일으켰는데 일단 외상값으로 네. 나중에 돈 줘요 라고 했는데 그 회전율이 낮다는 건 외상값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얘 때문에 그 매출을 했던 그 기업 때문에 우리까지 망할 수가 있는 거죠. 외상값 못 받아서. 네.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이 일정하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회전율이 너무 낮은 건 아닌지. 네. 그거는 동종 업계랑 좀 비교해 보면 좋아요. 동일 업종 기업들의 회전율.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면 좋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뭐냐면 재고는 이렇게 안 팔린 물건이잖아요. 네. 안 팔린 물건이 회전율이 높다는 건 빨리빨리 재고가 이렇게 소진되는 건데, 그게 낮다는 건 재고를 많이 쌓아놨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도 매년 이렇게 기록들을 보고 회전율이 너무 낮으면 별로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매출채권 회전율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허위 매출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 작가님이랑 친한데, 네. 제가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영업 손실이면 관리 종목에 지정되고, 그쵸. 5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년 연속 맞았는데, 우리 김 작가님 내 물건 100억어치만 외상으로 좀 일단 갖고 있어요. 내가 매출을 좀 일으켜 놓고 나는 상장 폐지를 좀 피해 봅시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허위 매출 여부를 갑자기 매출채권 회전율이 뚝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매출채권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럼 왜 이럴까라고 우리가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종목 분석에서 네. 활동성 지표라고 있는데요. 네. 네, 우리가 안정성 지표는 아까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이었고요. 활동성 지표에 보면 여기 보면 매출채권 회전율과 네. 재고자산 회전율이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판단을 하시면 이 되는 수치는 거죠. 뭐 어느 걸 좀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데요. 일단 좀 5보다 좀 높으면 좋은 것 같고요. 동일 업종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회전율이 뚝 떨어지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좋은 거죠. 지금 이 회사는 좀 떨어지고 있어서 조금 안 좋을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또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매출채권 회전율이 좀 떨어지는 이유를. 근데 뭐 이 정도 떨어지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뭐 8이었는데 갑자기 뭐 2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건 좀 크게 리스크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한 번 정도 했으니까요. 요거는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액과 매출채권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네, 그래서 판단이. 모르면 그냥 생략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9단계는요? 9단계는 이제 PBR이에요. PBR. PBR. 네, PBR. 여기 다 나오죠? 네. PBR. 0.78배 뜨네요, 양지산. 네. 그래서 이제 PBR은 내 재산하고 네.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시가총액을 내 재산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과 내 재산이 동일하면 1배예요. 근데 0.78배라는 것은 이 시가총액이 분자인데 시가총액이 내 재산보다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장성을 크게 나타내주지 못하거나 네. 실적이 고만고만하거나 이러면 주가가 그냥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 PBR이 좀 낮아요. 그래서 PBR이 낮은 기업들은 약간 주가가 지루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PBR이 많이 올라갔을 텐데 주가가 싸졌으니까 시가총액이 작아진 거고 사이즈가 작아진 거고 PBR도 낮아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가치 투자는 PBR이 낮은 기업들이었어요. 네네. 근데 PBR이 낮은 기업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루해요, 주가가. 왜냐면 실적 개선세가 크게 나타나기 어려운, 그냥 올해도 이만큼 벌고 내년에도 이만큼 버는 굴뚝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PBR이 좀 낮은 거거든요. 대신 PBR이 낮은 기업들은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별도의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땅을 재평가해서 평가 가치를 높인다든지 네. 뭐 이런 방법들도 있고 현금 부자들도 많아요. 네.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걸 갖고 M&A를 한다든지 신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자 PBR, 저 PBR 기업들도 왜 저 PBR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약세장에서 PBR이 낮은 기업들은 잘 버텨요. 왜냐면 빠질 게 없는 거죠.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버블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 내려요. 그런 면에서 또 약세장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 그래서 저 PBR 기업들은 고배당 측면에서 조금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왜냐면 주가가 많이 안 올랐으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단계는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사실 1단계부터 9단계까지 거쳤으면 웬만큼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 생각을 더해서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정말 매력적인지, 매력적인 이유가 뭔지, 사지 말아야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고요. 매수할 시점과 매수 가격, 매도할 시점과 매도 가격을 미리 한번 정해놓고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할 건지, 분할 매도를 어떻게 할지 등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매수를 할 때 언제 매도할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그렇죠. 돼요. 그래서 그 디데이를 잡을 수만 있다면 네. 사실 그때까지 묻어두고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깊이하면 깊이할수록 투자의 어떤 촘촘함, 수익 날 수 있는 촘촘함은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내 생각을 한 일주일씩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씩 하는 이유는 내가 혹시 못 본 그런 리스크, 위험은 없는지 네. 이렇게 고민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저자님이 종목 고르는 비법 10단계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앞서 언급된 종목들은 절대 뭐 관련해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렇죠. 사례 네, 샘플이죠. 추천은 네네. 아니고요. 네네. 이 지금 10단계를 한 네네. 종목을 가지고 네. 좀 브리핑 하듯이 하면 어떻게 보면 예. 시장에 더 이해하기 쉬울 그럼요. 것 같아요. 이제 그 언급 종목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렇죠. 아무래도 네. 워낙 네. 큰 종목이니까 우리가 네. 편하게 네네. 우리가 뭐 안 좋은 얘기 퍼부어도 네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렇죠. 회사이기 삼성전자가 때문에.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무너지죠. 그렇죠. 자, 1단계 3년간 단기 수익부터 한번 삼성전자부터 네, 삼성전자의 3년간 단기 순이익을 보자. 그래서 네. 여기 밑에서 보면 우리가 기업 분석에서 여기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을 보고 네. 3년간의 추이를 쭉 보는 거죠. 보면 삼성전자가 2017년과 2018년에 단기 순이익이 엄청 늘었어요. 네. 이때가 우리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반도체는 사이클 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과 2018년 슈퍼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 좀 어려운 시기를 2년 거치고 올해 이제 슈퍼 사이클이 다시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실적치 단기 순이익 이렇게 쭉 3년간 보는 거고요. 네. 또 분기 실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보면 분기 실적도 보면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실적이 있네요. 조금씩 슈퍼 사이클이 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2월 달이 조금 주춤한 이유는 우리가 환율이 떨어져서 그래요. 네네. 이게 달러 베이스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지 실적은 크게 줄지는 않았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2단계 시가총액을 보시죠. 2단계 시가총액은 여기 보시면 위에 시가총액 이렇게 나와 533조고요. 여기 보면 상장 주식수와 주가 89,400원과 상장 주식수를 곱하면 533조가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리 없으니까 그냥 요걸로 픽스를 해서 시가총액을 보시면 됩니다. 3단계 미래 PER을 보자. 미래 PER은 시가총액과 단기순이익을 나누는 거죠. 533조와 단기순이익을 나누다 보니까 PER이 과거 실적 기준으로 하면 24.4배. 네. 그리고 미래의 실적 기준으로 하니까 한 17배 정도 된다. 그런데 업종 평균이 한 21배 정도 되니까 업종 평균 대비해서는 낮네요. 네, 좀 낮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측면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4단계는 3년간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도 한번 네, 3년간 그 부채 비율, 유보율, 당좌 비율도 여기 밑에 다 친절하게 이렇게 안나게 부채 비율은 아까 이제 부채니까 낮아야 좋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 기준은 100 정도 삼으니까 네, 네. 좋고요. 네, 지금 최근 9월 기준으로 36% 정도니까 네. 100% 이하니까 안정적이고요. 당좌 비율, 현금도 지금 한 2배 이상 들고 있는 거잖아요. 들어올 부채보다. 그러니까 229%니까 안정적인 거고요. 유보율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유보금이 보시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 뭐 삼성전자의 안정성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 4단계까지 이야기 들었는데 삼성전자 주주로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고요. 맞습니다. 아마 네네. 주주라면 아마 시청자분도 공감하실 그렇죠. 거고. 자, 5단계 뉴스와 공시를 보자는 뭐 네, 관련된 거는 여기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뉴스와 공시를 통해서 뭐 네. 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주요 어떤 이슈들 최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 투자 고민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원래 제일 상단에 있는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언급하려고 하셨는데 예. 피하신 거 맞죠? 네. 긍정적인 이런 기사들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이야기를 이제 부정적인 보는 걸좀 거죠. 피해야 되기 네, 그래서 때문에. 삼성전자의 배당 같은 경우도 여기서 네. 이렇게 확인해서 분기 배당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 특별 배당 이슈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세를 지금 5년 동안 아마 12조 정도 되는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고배당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런 배당 기대감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단계 3년간 시가 배당률을 보자.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가 배당률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우리 시가 배당률이 이렇게 나오죠. 1.67%, 3.66%, 2.54%. 네. 아직 배당에 대한 확실한 이런 노티스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 또 배당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아직 배당에 대한 그런 아웃풋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NA로 no answer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네. 배당 수익률도 또 여기에 기재가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 7단계 지분율을 보자. 네, 지분율 같은 경우는 종목 분석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최대주주 지분율 21%, 국민연금이 한 10% 정도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블랙록이라는 그런 기업이 한 5% 정도 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 플러스를 하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삼성생명이 한 8% 정도 들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한 5% 정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4.18%이 부분은 이제 상속받는 부분들이죠. 그쵸.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 지분이 얼마 없어요. 0.7% 정도. 그래서 이렇게 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8단계 3년간 매출 채권 회전율과 재고 자산 회전율을 보자. 네, 그래서 이제 종목 분석에서 투자 지표에서 활동성이었죠. 네, 활동성 지표에서 매출 채권 회전율과 재고 자산 회전율 5년간의 이런 기록들을 이렇게 쭉 지켜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자, 거고요. 그다음 9단계죠. PBR을 보자. PBR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죠. PBR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2.27배 네. 정도 되는 거죠. 사실 PBR과 PER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PBR이 굉장히 높은데 미래 PER이 굉장히 낮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PBR은 1배 이하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PBR이 예를 들면 한 5배 되고 네. 뭐 미래 PER 한 10배다. 이러면 PBR은 좀 거품이고 PER은 좀 괜찮다. 그러면 저는 PBR은 용서가 돼요. 높은 PBR은. 왜냐? 실적 포커스에 맞춰서 PER에 좀 더 관심을 두면 높은 PBR은 뭐 지금 당장 내가 가진 재산보다 좀 뭐 시가총액이 크다 해서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9단계로 분석을 했는데 네네. 마지막 10단계가 네네. 내 생각을 해보자잖아요.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좀 제가 편하게 여쭤볼 수 있는 네네. 거예요. 자, 저자님, 요 네. 분석을 통해서 삼성전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삼성전자는 제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요. 네. 아까 2017, 2018년도의 실적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2년간 이렇게 좀 실적이 정체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이제 슈퍼사이클, 반도체 교체 주기도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인텔의 어떤 그 GPU, 파운드리 사업들 확대. 그러니까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D램 부분에서는 넘버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시장의 30%밖에 안 돼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한 70%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포션이 15%에서 20% 정도 돼요. 근데 대만의 TSMC라는 그런 기업이 거의 60% 가까이 육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그 포션을 좀 찾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올해 그런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파운드리 사업의 어떤 확장성 이런 부분들도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쳐서 저는 올해 삼성전자 10만 전자 10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고배당 이슈도 있어서 그리고 또 달러 약세가 지속될수록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일으키는 요인이 그 미국의 어떤 경기 부양이거든요. 앨런 그 장관 후보자가 경기 부양을 세게 하겠다 그랬는데 미국에 돈이 넘치면 이 돈이 결국 신흥국으로 오고 신흥국으로 오게 되면서 달러 약세를 일으키고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은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 주가는 10만 전자 한번 기대를 해본다. 좋습니다. 오늘 저자님과 이제 종목 고르는 비법 10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예시로 이제 삼성전자까지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말 분석하시는 저자님 2021년에 관심 유망 섹터 한 3개 정도만